여러분 안녕. 저의 전전두엽 과부하로 인해서 오늘은 좀 쉬어갈 겸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 고민상담소 2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 정어리 21살이래요. 21살인데 아직 모쏠입니다. 뭔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항상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언니 2명이 있는데 언니들에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크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저를 답답해해요. 그러다 평생 독신으로 살 거냐고요. 저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이성적인 호감이 크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왕이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때까진 정말 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면 관계를 더 이어나가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꼭 100%가 아니어도 만나볼 가치가 있는 걸까요? 내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판단을 믿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겠지. 왜? 지금 정어리는 저는 이왕이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상태잖아. 이게 정어리가 가지고 있는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죠. 근데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유는 언니들이 정어리를 보면서 너 그러다가 평생 독신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답답해하기 때문이잖아. 근데 여러분 제 과거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19살 때 머리 분홍색으로 염색하고 막 종아리까지 오는 그런 밀리터리 야상에다가 부츠 신고 다녔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러고 다닐 당시에 제 주변에 있던 언니들도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너 그러고 다니면 남자들이 안 좋아해.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 취향대로 나를 꾸민 건데 왜 이거를 남자들이 좋아할지 말지를 내가 고려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그 당시에. 당시에 저는 연애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 친구들은 맨날 뭐 남소라고 하죠. 막 남자 소개받아서 맨날 막 이렇게 문자하고 있고 막 소개받은 남자 만나러 간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항상 친구가 너 남소 받을래? 이러면 저는 항상 아니?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거든요. 근데 정어리의 경우에는 어떤 외부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연애에 대한 그런 기준과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언니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거죠.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이냐가. 근데 언니들은 약간 남들 다 하는 연애를 덩어리만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뭐 그렇게 부족하지도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넘치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보통의 사람을 만나서 막 그럭저럭 해보는 그 연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거는 외부의 시선이나 어떤 사회적 기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막 너가 나중에 정말 좋은 네 짝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그러한 가치관 때문일 수도 있다. 근데 언니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언니들은 좀 사회적 기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이 사연을 통해 보이는 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연인이 아닌 그냥 친구 관계인 미혼 여성 둘이 동거를 하는 것도 계속 목격이 되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정말 아무나 만나면서 연애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르지 않았어요, 상대를. 제 정신 상태가 뭐 딱히 건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연애들을 연애라고 부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뭔가 내가 유아기에 충족하지 못한 어떠한
애정을 상대에게 갈구하는 일종의 어떤 역할놀이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떠올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모든 연애를 하지 않고 현재 모태솔로라고 해도 저는 사랑을 정말 잘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저 스스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 모태솔로였던 친구가 있거든요. 저보다 1살인가 2살 어린 동생인데 제가 항상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느끼는 친구였고 실제로 제가 그 친구의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배운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막 이렇게 근황을 주고 받다가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너가 드디어 연애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축하해주고 그랬다. 그 친구는 아직까지 잘 만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상대가 누군지 본 적도 없고 뭐 구체적으로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친구가 고르고 골라서 만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그리고 좀 심적으로 안정적일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가진 그 판단과 가치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일 때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그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되게 성숙하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되게 자극적이고 불안정한 연애의 형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어리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좀 성숙하고 건강하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저의 대답은 정우리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할 때 연애를 해라 입니다. 어느 날 좀 정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내 이상형도 아니고 내 취향도 아니야. 내가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을 했던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꾸 신경 쓰여. 자꾸 생각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마음에 이렇게 노크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네 인생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때가 정어리가 연애를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볼 적절할 타이밍이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정어리가 알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연애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내 기준을 믿어도 되나? 였고요. 두 번째는 그 기준이 타인과 부딪힐 때 내 안에서 이제 화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닉네임 스녀닝 19살이래요. 안녕하세요. 태국 LGBT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으로 입덕한 구독자입니다. 저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힘든 게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혐오하는 친구를 보면 꼭 그 친구와 연을 끊어야만 마음이 편해지고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보면 꼭 답댓글로 한마디 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몇몇 주제에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 안에 화가 자꾸 쌓여서 그 사람 자체가 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멀어진 적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은 더더더 많아질 텐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봐도 제 안에 화를 쌓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늘 건강하시고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담을. 근데 승윤이가 19살이라 그런지 되게
체력이 지금 많아서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랑 싸운다는 게 정말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잖아, 여러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일이죠,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함이죠. 약간 나한테 소중한 어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신념이나 가치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려고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이 뭔가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뭔가를 정의하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 안에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얽혀 있죠.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막 되게 막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게 이 사람이 막 되게 뭐 뭔가 악해서 그렇다기보단 이게 좀 어떤 미디어의 영향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어떤 주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이 옳다고 믿어서 그 신념을 갖게 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야, 내 말은. 보통은 다 영향을 받는다. 그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나 그리고 뭐 보고 듣는 것들이나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사람들이 스스로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 승현이는 승현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승현이와의 반대 의견을 옳다고 생각하게 된 어떠한 계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모르잖아.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나와 정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감정 소모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19살의 승윤이가 해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난 들어.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마케팅 그 관련 자료들도 막 보고, 그리고 막 뭐 뇌과학이나 막 심리학 이런 거 관련해서 막 찾아봤을 때 거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느꼈을 때 마음을 바꾼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적절한 예시라고 제가 느껴지는 영화 중에 하나가 타임 투 킬이라는 영화거든요. 이게 이렇게 인종과 관련된 영화예요. 그 배심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지까지 나와요, 이 영화에. 그래서 만약에 승현이가 관심이 있으면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영화를 보면 나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나오거든. 심지어 그 변호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저의 결론은 만약에 승현이가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뭐 어떠한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기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현이가 그냥 승현이의 생각을 강요하는 형태로 그것을 하게 되면 그냥 감정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의견을 봤을 때 그냥 세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친구 관계나 이런 식으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그런 나와 다른 신념이나 가치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그냥 단순히 넌 나랑 다르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수준이야? 그러면 그 관계는 좀 거리를 두세요.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고 해도 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악플을 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악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승연이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할 대상은 승연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연이가 거기에 쓸 에너지와 시간을 승연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 승연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연은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네요. 사연자 팽이버섯 20대 중후반. 모모 안녕하세요. 저는 26 여자이고 이제 거의 2년을 만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숨겨야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오픈이고 길거리에서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손잡고 다니는 편이에요. 문제는 요새 엄마한테 계속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친을 만나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굳이 말하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여친을 아마도 친구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친이 여러 번 집에 놀러 왔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초대도 했었고 최근엔 셋이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면서 자꾸만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친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엄마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걸 말하고 싶어져요. 엄마는 그간 꾸준히 떠보는 듯한 말들을 했었는데요.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만드는 걸 보며 땡땡이 줄 거지? 라든가? 네 동생이 너희 사귀냐고 물어보던데? 라든가? 그 후에 동생한테 바로 커밍아웃 성공적으로 했어요. 하도 자주 만나는 저희를 보면서 너희는 연인이냐? 같은 말들을요. 여친은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저는 이제야 막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터라 경제적 독립을 한 후에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 미루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무리 저렇게 떠보는 말을 한다고 해도 가끔씩 너희는 남친 안 사귀니 이런 말도 같이 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만약 저희 상태를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고 해도 제 입으로 직접 듣고 짐작이 사실이 되는 건 다를 테니까요. 말한 후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엄마와 제 사이가 틀어지고 여친이랑 셋이 못 보게 되는 것도 슬프고요. 상황을 말하다 보니 글이 너무 장황해져 버렸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연이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연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연이에요. 커밍아웃을 나한테 토스한다고? 이렇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가 보낸 사연에서 제가 캐치한 부분은 팽이랑 어머니랑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고 어머니도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이제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팽이도 어머니도 약간 둘 다 약간 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팽이 입장 그리고 어머니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팽이 입장이라면 저는 나의 엄마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아. 어머니가 만약에 조금 통제적이거나 고집이 세고 막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성향이시라면 커밍아웃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팽이가 보낸 글을 통해 내가 느끼는 거는 어머니가 그런 성향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 근데 그렇다고 뭐 막 당연히 저처럼 막 엄청 오픈마인드에 그런 막 개방적인 그런 성향의 어머니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편적이고 되게 다정하고 딸을 사랑하면서도 또 뭐 걱정하는 그런 보통의 어머니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머니라면 저는 커밍아웃을 엄마를 이렇게 붙들고 엄마, 나 사실 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흘리듯 할 것 같거든요. 약간 엄마가 계속 막 둘이 뭐 사귀냐? 이런 류의 떠보는 말들을 계속 한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저는 엄마가 그럴 때 약간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우리가 같이 하고 있어. 엄마가 이제 뭐 둘이 사귀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제가 사귀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쓱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엄마도 이제 당황하시겠지? 약간. 그러면 이제 사귄다고? 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겠죠, 엄마가?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다 알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팽이 성격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고 어머니가 식사에 초대하고 특히 셋이 같이 여행을 갔을 때 지금 엄마 눈 지금 막 계속 이러고 있을걸? 그러니까 아닌 척, 안 본 척. 이것들 이거 사귀는 거야 뭐야? 이 자식들 이거 좀 친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또 우리 세대랑 또 달라서 모르겠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셋이 여행도 가고 하는 이 관계성이 되게 좋아 보여요. 커밍아웃을 뭐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팽이가 생각하는 그 적절한 시기가 있을 거고 그 팽이가 약간 오늘 해야겠다 이런 날이 자연스럽게 올 거거든. 근데 나는 그 전까지 엄마랑 애인이랑 팽이랑 셋이 지내는 이 시간을 좀 계속 만들면서 팽이가 애인과 잘 지내는 모습,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보편적인 엄마가 딸한테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보편적인 엄마와 딸의 관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잖아. 그게 엄마들이 딸한테 바라는 거잖아. 근데 팽이가 애인과 잘 지내는 모습을 엄마가 계속 이렇게 보면 근데 팽이가 막 그 관계에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거를 사랑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표정과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의 그 얼굴 그리고 행동들 이런 걸 어머니가 모르시겠어? 그런 거를 이제 어머니가 계속 보면서 팽이와 팽이 애인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단단한지를 직접 느끼시면은 거기에 어떻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가. 근데 어머니가 불안하실 거야. 근데 이 불안이 어떤 호모포비아적인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이성애가 당연한 세상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그래서 사랑을 했고 그래서 팽이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팽이와 애인의 관계는 어머니가 잘 모르는 세계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위치, 정체성은 뭐야, 여러분? 내 아이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보호하는 거죠. 근데 동성애는 엄마가 이게 뭔지 잘 몰라. 이게 뭐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뭐 안전한 건지 위험한 건지 뭐 괜찮은 건지.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 이 정체에 모를 이 무언가를 경험해도 안전하다는 이 확신이 없다는 거에서 오는 불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내 딸의 손을 이렇게 잡고 안내해 줄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 이거는. 근데 반대로 팽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이것이 안전하고 괜찮은 거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빨개 벗은 채로 세상에 이렇게 뿅 하고 태어나.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호자가 다 알려주고 괜찮다고 안심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고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죠.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줬던 부모님이 이제 노쇠해지고 어느새 나보다 이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 그러니까 팽이는 지금 그 첫 번째 문턱에 있는 거야. 팽이가 어머니의 아이에서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경험. 팽이는 알고 어머니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팽이가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럴 날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팽이가 어머니한테 그것을 알려줬을 때 어머니가 조금 겁을 먹더라도 조금 불안해 하시더라도 좀 그거에 대해서 팽이가 약간 서운하거나 섭섭해 하기보다는 약간 괜찮다고 계속 거듭 말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거는 하나도 위험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멋지고 즐거운 거라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다음 사연은 사연자 도리안 모드 30세이시래요. 안녕하세요. 요즘 깊이 빠져있는 생각에 모모님과 모두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여쭙고자 올립니다. 10대와 20대 때와 다르게 최근 느끼고 있는 어떤 믿고 따라갈 만한 추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메인스트림의 부재. 그게 고민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중심이 없다고 느껴요. 살면서 어느 꼬린 지점을 넘어야 할 것처럼 급히 달려왔고 달리고 있지만 그것은 닿을 쯤이면 사라져 없고 또 멀리 새로운 신기루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유로워져라, 행복해져라, 너 자신이 되라 등의 마케팅 트렌드에 의해 개인의 취향이 복제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나오는 여러 기호 상품과 문화에 많은 흥미를 잃고 이전과 달리 공감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달리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나 샤워하면 좋은 향이 나고 개운해지고 후각, 촉감 등 집중하는 방법으로 삶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사연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좀 보편적으로 모두가 좀 믿고 따라갈 만한 추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메인스트림의 존재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었지만 뭐 그들을 막 절대적으로 추종하거나 막 그들의 모든 것을 믿거나 막 이러진 않았어요. 뭐 근데 어떤 가치관이나 분위기 막 삶의 형태에 대해서 막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렇게 느끼긴 했지. 제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했고. 저는 이 사연을 보고 느끼는 게 이게 도리가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제가 보편적인 건지 가늠을 못 하겠네요, 일단. 근데 자유로워져라, 행복해져라, 너 자신이 되라를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 자신이 되는 일이 좀 자유롭고 좀 행복해지는 일인 것도 맞죠. 근데 도리는 지금 약간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구슬리고 있지만 그 본질은 돈이 목적인 마케팅과 실제 내 자아를 찾기 위한 어떤 메시지 사이에서 약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도 도리가 말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브랜드나 막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흥미가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도리가 하고 있는 이 달리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후각, 촉감 등 집중하는 방법이 이게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되게 결이 같은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좀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 방식이 실제로 좀 정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브랜드나 막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쫓다 보면은 좀 사람을 질리게 만들죠. 그게 그 좀 지겨운 순간들이 오죠. 왜냐면 이게 모든 평가와 판단이 다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내가 막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자아나 내 중심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뭘 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아무도 없고 아무런 판단도 평가도 없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옷을 입을까? 왜 이런 소재를 고를까? 이게 내 살에 닿을 때 느낌이 좋아서? 아니면은 뭐 일을 할 때 편안해서? 아니면 뭐 내가 거울을 통해 이렇게 봤는데 이 색깔과 어떤 나의 얼굴의 조화가 좋아서? 뭐 샤워를 하고 막 나왔을 땐 뭐 어떤 향을 맡는 것이 내 기분이 가장 좋아지고 상쾌해질까? 막 꽃향? 아니면 시트러스 향? 또 막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내가 책을 읽을 땐 어떤 향이 집중하고 몰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또 어떤 음악의 템포가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하고 반대로 또 슬프게 만들지? 어떤 침대 시트의 색상이 내 눈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내 방을 봤을 때 가장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줄까? 어떤 커피 원두가 내 입에 가장 잘 맞을까? 나는 신맛이 싫은 줄 알았는데 평생을.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좋아지기도 하는구나. 이 와인은 떫은 맛이 되게 강한데 알고 보니 내가 떫은 맛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한 번은 잣이 없어서 캐슈넛을 잔뜩 넣고 바질 페스토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 다음에는 고수 페스토를 만들어 봐야지. 그건 내 입에 맞을까? 뭐 이런 것들. 도리의 감각이랑 기분, 상태, 생각, 느낌, 감정에 몰두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내가 쫓아야 할 목표로 두지 말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약간 나를 탐구하는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한계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꼬린지점 같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각자의 형태로 지구라는 정거장에 잠시 머물다 가는 우주 먼지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는 도리만의 먼지고 저는 저만의 먼지죠. 근데 어쩌다 또 이 먼지들이 우연히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또 이런 대화도 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탐구한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세계를 또 저에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도달한 여러분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약간 새로운 것들을 또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도리가 세상 어디에도 중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이 나의 중심축이라고 여기면서 좀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늘 이상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너무 내가 좀 그것들을 욕망하는 형태로 살면은 현재가 좀 불행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최고로 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모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은요. 사연자 티리라고 읽을게요. 티리? 20대 후반. 모모님 예전부터 정말 잘 보고 있었는데 요즘 영상 많이 올라와서 참 좋아요. 제 고민은 소소하게 들어주세요. 전 옛날에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했어요. 인간관계를 뭔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요. 근데 최근에 저도 친구들도 가정을 이루고 싶은 반려자를 만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은 살짝씩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나이 때쯤 일,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탓도 있겠죠. 그냥 조금씩 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 관계라도 괜찮은 거겠죠? 그냥 옛날처럼 미주알고주알 고민을 나누고 애살 있게 친구들을 챙기기보다는 각자의 일과 새로운 관계가 더 중요한 사이가 되었다는 게
좀 기분이 묘한 요즘이에요. 허허. 저도 이 시절인연이라는 이 개념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게 어감이 좀 차갑죠. 아무래도 마치 약간 넌 이 시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이런 느낌이지. 제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모모야, 너 그거 기억나? 저번에 우리 밤새 술 마시고 해 뜨는 거 보러 가자고 해서 택시 타고 바다 갔잖아. 근데 바다 보면서 계속 수다 떨다가 해가 왜 이렇게 안 뜨지? 해서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해 이미 다 떠서 하늘 엄청 밝았잖아. 거기가 서해 바다였거든요. 근데 우리 둘 다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해 뜨는 거 보러 바다 가자만 생각하고 가서 계속 기다린 거야. 심지어 너무 둘 다 만취 상태라서 이미 다 해가 떠서 막 하늘이 다 밝아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수다를 떤 거야, 바다를 보면서. 근데 제가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술이 너무 취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또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어렴풋이 또 생각이 나더라, 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친구가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했던 정말 바보 같고 그런 우스운 기억들 중에서 나는 완전 까맣게 잊고 있던 그 기억이었잖아, 그게. 근데 제 친구가 그걸 정말 생생하게 잘 가지고 있다가 저에게 다시 돌려준 거죠. 그리고 제가 우울증으로 되게 힘들어할 때 제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인스타그램 DM을 저한테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는 이제 졸업하고 가끔 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만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고 가끔 인스타로 사진 보고 그러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저의 중학교 때 모습은 별로 멋지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 친구가 보낸 그 장문의 DM 속에서 그 친구가 기억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정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그런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이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도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내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랑 타인이 나를 기억하는 그 방식들이 좀 다르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도 누군가는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어떤 조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조각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 너랑 나, 오직 우리만 떠올릴 수 있는 그 조각들이지.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조각을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만 기억할 수도 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잊고 있는 걸 상대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멀어져도 또 막 영영 연락이 닿지 않게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각들이 이제 가끔 떠올리면서 이제 상대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라는 거는 어떤 차가운 이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작은 증거 같은 게 아닐까? 서로의 시절 조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연이라고. 저는 시절 인연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한국에 첫눈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도네 친구들이 저에게 사진을 공유해줘서 영원히 눈이 내리지 않는 태국의 12월에서도 제가 한국의 눈 사진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한국은 이제 날이 점점 더 추워질 텐데 다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길 미끄러울 텐데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제가 다음 주 크리스마스 컨텐츠로 만들 여러분의 그 2025년 세로토닌 조각들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들 있으면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새로운 주제의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